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곤입니다. 24년도 지방직 7급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달려오신 분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이 지방직 7급 시험은 아무래도 이번 연도의 마지막 주요 시험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쭉 진행해 오신 요 지방직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좀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치르는 이제 시험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뭐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험 생활을 하시기에 분명히 애로사항들이 많으셨을 텐데, 결과 상관없이 어찌됐든 그 과정을 잘 견디시고 시험장 가셔서 시험까지 치르고 오신 분들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 시험을 치르고 오신 것은 이미 이제 끝난 일이고요. 사실 그분들은 요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요 이제 분석 강의, 기출 분석 강의는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 기출 문제들을 보시는 게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이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주제를 물어볼 때 트렌드들이 좀 있거든요. 요 주제는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행정학의 주요 주제들은 크게 변함은 없어요. 주요 주제들은 크게 변함이 없고 예측되는 범위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어볼 때 예전과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트렌디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1개년 기출을 보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이제 기출 분석 강의로 진행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올해 이제 치러진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 시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올해 이제 9급 시험이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7급 시험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 9급 시험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인사혁신처의 출제 기조를 굉장히 잘 반영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 암기식보다는 이해 중심 그리고 우리 새로운 법조문들을 출제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법령 조문들을 어떻게 해석을 잘 해내야 되고 접근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직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7급 시험 치고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9급 시험이 워낙 좀 어려웠죠. 특히 지방직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7급은 더 어렵게 출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 행정학 시험은 조금 그래도 상식적으로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무난했고요. 근데 요 지방직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력자들도 많고 7급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력자분들도 많고 게다가 TO가 그렇게 막 많은 지역들은 많지가 않아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무난하게 출제가 되면은 그래도 90 이상은 받으셔야 될 거예요. 90 이상은 받아야 되고 아마 합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한 문제 정도만 틀려줘야 되지 않을까 행정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합격선이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94점, 뭐 95점, 막 93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는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틀리는 그런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험에서는 법조문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행정학은 뭐 이론 부분이 많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법과 제도가 더 많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종잡을 수는 없어요. 종잡을 수는 없지만 이번 시험처럼 법조문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통해서 그리고 개념학습의 범위에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그런 법조문들이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한다? 범위를 넓혀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조문을 처음 보는 법조문을요. 읽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도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법조문을 보시면 물론 당황을 하시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멘탈을 잘 잡고 내가 여태까지 훈련했던 것들을 잘 적용해서 이 법조문의 어떤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법조문을 공부하실 때는 물론 여태까지 기출된 법조문은 지식으로 잘 갖고 가셔야 되겠지만 시험장에서는 내가 보지 못한 법조문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인지를 분명히 해두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행정학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분명히 정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인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년도 시험, 내년도 7급 시험을 9급 시험보다는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의 선택 과목이 있어요. 경제학과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이렇게 세 가지 선택 과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제학 아니면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셔서 시험을 치르실 것인데 행정학 시험만을 놓고 보자면 특히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론의 선택자들이 훨씬 유리했던 시험이었던 것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자치론 관련된 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4문제는 행정학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7급 선택 과목인 지방자치론에서는 익히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루는 그런 조문들로 구성된 문제들이 출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되어서 아마 지방자치론을 같이 선택하셔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가볍게 풀어내셨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시험장에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매년 어떤 그 경우에는 경제학이 유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방자치론이 유리하기도 하고 매년 좀 다르겠지만 올해 행정학 과목만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론 선택자가 유리했다라는 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뭐 내년도 경제학을 준비하시든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시든 어쨌든 둘 중에 고민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올해 시험들 뭐 9급이든 7급이든 지금 최근에 이제 행정학 과목의 어떤 그 출제 경향은요. 암기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 전혀 출제되지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쭉 읽어보고 개념들을 비교하고 논리들을 체크하고 새로운 법조문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로 이제 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암기보다는 이해 기반 학습을 하시는 데 중점을 잘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뭐 법조문 그 논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전 훈련 정말 중요하다. 특히 행정학은 새로운 법조문도 나오고요. 새로운 주제도 간혹 나오고 우리가 익히 봤던 주제들을 구성하는 선지들의 문장들도 낯선 표현들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평소에 나의 기본기를 가지고 읽고 추론하고 합리적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여부를 분명히 가르게 될 테니까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인지하시고 최근의 기출문제들 꼼꼼하게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통계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출제 영역은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특히 우리 지방직 7급 시험이다 보니까 지방직 문제들 4문제 적절하게 잘 출제가 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 파트의 이 4문제는 행정학의 범위를 좀 벗어났지만 지방자치론의 범위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난이도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누구나 맞춰낼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15문제 정도였고 이 상인 1문제, 중인 4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잘 판단을 하였는가 이 5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까지만 틀려야 이제 합격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 가볍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이제 1번 문제부터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기출분석 강의는 정답 여부를 체크하는 것보다는요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강의이다 보니까 각각의 문제마다 논점들을 잘 체크를 좀 해볼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자, 요 이제 기출분석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맞춤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접근을 했는지 또는 맞춤 문제에서 더 가져갈 것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강약 조절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나갈 건데 우리 1번 문제부터 이 시험지 기준으로요. 다음 페이지에 7번 문제 정도까지는 굉장히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물론 옳은 것들을 고르는 문제들이 많아서 다 읽어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봤던 주제들을 익숙하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누구나 자신 있어 하는 요 신공공 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두 가지를 비교하라
출제하는 문제였고요. 뭐 이건 뭐 항상 출제되는 주제이고 논점이고 그래서 이제 아주 수월하게 풀어내셨던 것 같아요. 정답률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 중심 신공공관리론, 요 시장 중심이잖아요.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중심으로 정보를 좀 개혁하자. 그리고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중심의 협력이나 신뢰. 그래서 네트워크 중심이다라고 이제 보신다면 둘의 이제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을 잘 해두셔야 돼요. 이 둘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잖아요. 제가 이 주제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이점 두 가지 키워드를 줬을 때는 매칭하는 게 굉장히 용이한데 공통점을 발견해내는 어떤 문제에서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1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둘로 갈라놓고 있고 2번 선지도 둘로 갈라놓고 있단 말이죠.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 키워드 두 가지 신뢰하고 시장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매칭을 잘 해두시면 되겠죠. 우리 신뢰는 네트워크 중심의 뉴거버넌스가 될 것이고 시장은 시장 중심 행정개혁인 신공공 관리론이 될 것이니까요. 두 가지를 바꿔놓은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줬을 때 상대적으로 매칭을 해두시는 연습들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이번 선지도 마찬가지죠. 이번 선지에서는 국민을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대요. 여기에서의 시민은 덕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어떤 경우에는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본다. 둘 중에 시장의 냄새가 나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고객이라는 것이 시장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이제 수요자 공급자 간의 관계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행정 이런 것들은 신공공 관리론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시장 중심적인 느낌이고 반면에 우리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에 이 국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참여와 협력을 하기 위한 어떤 국민은 분명한 덕성을 갖고 있어줘야 적절하게 참여할 것이고 협력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덕성을 지닌 시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처음 나온 표현이지만 우리가 둘 중에 어디에 더 연결이 가능할 것인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을 물어봤다면 3번 선지는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둘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는 선지이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론은 모두 다 무엇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였다? 우리가 시장 중심 행정개혁인 신공공 관리론이나 네트워크 중심의 뉴거버넌스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건 공통점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한번 가보시면은 이 노적기를 중시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뉴거버넌스나 신공공 관리론이 아니라 전통적인 관료제에서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우리 전통적인 관료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를 저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반면에 우리가 이 신공공 관리론과 그리고 뉴거버넌스 이 둘의 공통점은 기존의 이 노적기가 아니라 바로 방향 잡기로 공통점을 정부의 역할로 잡고 있다라는 거. 이제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방향만 잡아줘라. 그러면 시장 중심적으로 신공공 관리론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뉴거버넌스는 정부 혼자가 아니라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정부는 노를 저을 필요가 없이 방향만 잡아주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3번 선지에서도 틀린 포인트들 정확하게 확인을 반드시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공통점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도 잘 확인해 두시고 이때 공통점은 무엇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될 수 있다. 이 전통적인 관료제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선지에서 두 가지 행정 가치를 주고 있는데 요 효율성이라는 가치, 민주성이라는 가치 두 가지를 갈라놓고 봤을 때 매칭을 잘 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요 신공공 관리론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신공공 관리론도 효율성 중심이긴 하죠. 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민주성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주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논리를 어떻게 이제 잘 구성해 보면은 신공공 관리론도 민주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뉴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뉴거버넌스도 무엇과 무엇이 모두 다 있을 수 있다? 효율성과 민주성이 모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논리를 구성하다 보면. 근데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신공공관리론은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적절한 것이고요. 뉴거버넌스는 아무래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력과 신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로 적절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선지들을 읽고 판단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포인트는 아닌데요. 여기 두 가지 키워드, 낯선 키워드 두 가지를 주었을 때 상대적으로 판단하시는 연습들 요거 이제 잘 갖고 가시고 그리고 3번 선지에서는 요 두 이론의 공통점 물어볼 수 있다는 것도 잘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출제가 된 것이니까요. 연습 잘 해두시고요. 자,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너무 좀 단순하게 출제된 것 같아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를 바꿔내거나 가장 이제 중요한 논리 구조를 어그러뜨려 놓은 것인데,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에서 일단 1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성취, 권력, 친교 욕구로 보는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죠.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고요. 이 맥클리랜드는 매슬로우를 비판하면서 본능적으로 욕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구는 학습된다라고 본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됩니다. 반면에 아지리스는 이제 같은 내용 이론이기는 한데, 아지리스는 사람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는 이런 이제 관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해두셔도 충분하시고요. 어쨌든 주어를 바꿔는 그런 선지이고, 그리고 이번 선지가 적절한 선지이고, 우리가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이고요. 이 직무특성 이론은 직무특성이 중요하겠죠. 이 핵심적인 직무특성 5가지, 기술이 다양한지, 과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쭉 같이 완결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는지, 중요한지, 충분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 환류가 가능한지, 관련된 성과에 대한 정보를 내가 충분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5가지 핵심 직무특성 눈으로는 잘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옳은 선지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3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 이제 과정 이론인데요. 먼저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비교하지 않고 이제 이 비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한 다음에 노력 대비 보상 정도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때 동기 유발이 되겠다. 이것이 공정성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니까 그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4번 선지의 포터와 룰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브룸의 기대 이론을 업그레이드한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목표의 난이도, 구체성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 이거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죠. 우리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의 난이도가 높을 때 그리고 구체적일 때 동기유발이 더 잘 된다라고 보는 과정 이론 중에 하나이고요. 포터와 룰러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브룸의 기대 이론에다가 뭐 보상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들을 더해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이론이 되는 것이니까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공부하기에 용이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두시고 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어를 좀 바꿔내거나 이렇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어그러뜨려 놓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사바티어의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집행 모형이기도 하고 통합 모형이기도 하고 변동 모형, 통합 모형 중에 집행 모형이기도 하고요. 변동 모형이기도 한데, 이것도 최근에 출제됐던 포인트가 그대로 출제되어서 정답은 금방 찾아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선지를 우리가 오답으로 골라내시기 전에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선지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사바티어의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라는 것은 위쪽에다가 뭐 그려두셔도 되고 옆에 아래쪽에 빈 공간에 그려두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지 연합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지 연합들이 있고, 요 지지 연합들이 각각의 신념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지지 연합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신념 체계가 이제 분명히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과 타협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과정에서 정책이 집행되기도 하고 변동이 되기도 하겠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지지 연합들이나 옹호 연합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신념 체계들이 있는 것이고, 이 신념 체계들이 서로 맞닥뜨리면서 뭐 갈등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면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 체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한다라는 측면도 꼭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은 이 지지 연합들이 어디에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 위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책의 하위 체제에서 형성된다라는 것부터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옹호 연합 모형이라는 지지 연합들은 이 정책 하위 체제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향식 관점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서 또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상향식이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상향식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하향식이 더해지는 통합 모형으로도 활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념체계가 바뀔 수는 있어요. 신념체계가 바뀔 수는 있는데 이 신념체계가 바뀌는 게 용이하진 않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바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장기간에 의해서 이제 신념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책 지지연합 모형은 우리 이 신념체계가 바뀐다라는 건 가정을 좀 하지만 1년 이내 단기간이 아니라 한 20년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간을 가정한다라는 것도 매우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선지에 우리가 이렇게 지지연합들이, 옹호연합들이 갈등을 할 때는 정책 중재자들이 중재를 할 수도 있고요. 정책 중재자는 별 사람이 아니고 정부의 관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관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대립과 갈등을 중재를 해줄 수도 있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요 정책 옹호연합 모형은 뭐 통합 모형이든 그리고 뭐 변동 모형이든지 간에 우리가 상향과 하향이 결합된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상향식이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무엇도 확인을 잘 해두셔야 된다. 요 외생 변수도 확인을 잘 해두셔야 되겠죠. 이 외생 변수가 요 그림을 좀 활용을 해보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생 변수들을 뜻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생 변수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 외생 변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향식 론자들이 되잖아요. 우리 하향식 론자들은 법과 제도가 정확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관료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렇게 조금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들을 강조하는 것이 하향식 론자들이기 때문에 이 외생 변수가 더해진다라는 것도 주목을 잘 해두셔야 되고, 우리가 요 옹호연합 모형을 통합 모형으로 본다면 이 하향식 논점이 두 번째로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향식이 기본으로 이루지만 이렇게 하향식에서 강조하는 법과 제도의 뭐 조건 같은 것들을 더해 놓는다라는 측면에서 외생 변수도 하향식에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상향식이 1번, 하향식이 2번이다. 요 순서도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저 외생 변수라는 것이 더해진다라는 것은 좋은데, 외생 변수도 나누려면 나눌 수 있다. 안정적인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역동적인 변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안정적인 변수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나 법과 제도의 명확성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이 바뀌거나 뭐 지배 집단이 바뀌거나 여론이 바뀌거나 그렇다면 역동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외생 변수가 있다라는 걸 잘 확인해 두시고요. 이 두 가지가 비교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번 선지의 논점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로 구분된다라는 게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비교할 수 있는 논점으로는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고, 두 가지의 사례들을 매칭하라는 정도의 옳은 선지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니까 잘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신념 체계가 바뀌면서 이렇게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포인트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두시고, 이 외생 변수가 바뀌면서도 특히 역동적인 외생 변수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변동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변동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살펴봤고요. 정답만 찾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들을 기출 포인트를 중심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공익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서 약간 고민을 하셨을 수밖에 없는 게 3번 선지는 처음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시험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평소에 연습이 많이 되어 계셔야 담대하게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공익에서는 실체설과 가정설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1번하고 2번 선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1번 선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설명은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공익을 형성하는 것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타협하고 조정한다라고 보는, 사익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과정설이 되는 것이고요. 과정설에 대한 설명을 거꾸로 붙여놓은 것이고, 반면에 이번 선지에 우리 정부 또는 행정관료가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형성한다라고 보는 관점은 실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사익보다는 어떤 보편적인 것들이 실체로서 공익이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형성할 때 정부 관료들이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바꿔내는 가장 전형적인 출제였고, 그리고 4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 공익은 당연히 본질적인 가치잖아요. 당연히 본질적인 가치니까 우리가 본질과 수단을 비교하는 고전적인 논점, 그리고 자유, 형평, 평등도 역시 본질적인 행정가치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선지가 남는 거예요. 3번 선지가 남는 것인데, 이 3번 선지는 뭐 하시는 것이다? 지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읽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두시면 되고, 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공익은 당연히 어떤 정부가 운영되고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공익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 등 자원 배분 기준의 가치 기준도 제공할 것이고, 정책을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런 적절한 선지들을 옳게 이제 구성을 한 것일 뿐이죠. 어쨌든 3번 선지를 정답으로 잘 골라내시려면 나머지 선지들은 소거를 반드시 해두셔야 될 것이고, 3번 선지를 읽고 용감하게 옳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연습들이 평소에 되어 계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잘 찾아내신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뭐 그 시간이 막 길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그런 문제로서 잘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되셨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답은 바로 4번으로 나올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정책 결정 모형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선지는 사실 조금 성의 없이 출제되는 오답 선지들이거든요. 어쨌든 확인은 좀 해볼 것인데 4번 선지부터 먼저 좀 가볼게요. 우리 앨리스 모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형을 결합한 모형들인데 첫 번째 모형이 합리 모형이잖아요. 첫 번째 모형이 합리 모형이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부의 조직 구조를 이렇게 이제 살펴봤을 때 모든 정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져 있다라고 보는 가장 이제 극대화된 목표도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 조직 구성원들도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그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보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나 정부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나 정부가 어떤 채택된 정책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국가의 전략적 목표나 목적을 극대화하도록 의도된다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문장들이 잘 들어가 있다면 합리 모형에 해당되는 첫 번째 모형의 설명으로 적절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문제성 있는 선호라든지 2번 선지의 불명확한 기술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제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좀 쳐보자면 이게 쓰레기통 모형에서 강조하는 개념이잖아요. 쓰레기통 모형에서 강조하는 개념이고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극도로 불합리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을 강조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개인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조건들도 있다라고 보죠. 개인들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조건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가 문제성 있는 선호이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바람직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문제성 있는 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합 주사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에서 제시하는 개념이고 이번 선지도 불명확한 기술도 최적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불명확한 기술에 대한 설명은 괜찮고요. 문제성 있는 선호에 대한 개념도 이제 괜찮아요. 어쨌든 주어를 잘 바꿔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선지의 불명확한 기술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 불명확하다라는 표현이니까 그 목표와 기술로서의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이것을 이제 불명확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수시적 참여자라는 합리적 제약 조건도 잘 더해 놓으셔야 됩니다. 참여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쓰레기통 모형에서 강조하는 제시하는 합리성 제약 조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선지에 여기 이제 또 엄한데 쓰레기통 모형이 나와 있는데 1번하고 2번 선지가 쓰레기통 모형이고 3번 선지의 문제 중심의 탐색은 어디에 잘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회사 모형에서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이죠. 우리 회사 모형은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 능력의 한계라는 제한적 합리성을 가정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제한적 합리성을 가정하면서 출발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 회사 모형은 기본적으로 만족 모형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구성원들도 제한적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조직으로서의 회사 역시 제한적 합리성으로서 정책 결정 능력의 한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이 준해결되고 표준 운영 절차에 기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탐색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 문제 중심으로 탐색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탐색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제 눈에 딱 가시적으로만 보이는 그런 문제 중심에서 탐색을 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는 뭐 그런 식의 느낌들을 잘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중심의 탐색이 제한적 합리성과 연결된다라는 것, 요 연결고리를 잘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회사 모형은 요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연결하라는 출제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이 문제를 가지고도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도 조금 이제 단순하게 출제된 문제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되셨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6번 문제는 이제 재무 파트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 가장 중요한 예산의 원칙이 바로 예산 총계주의잖아요. 근데 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여기 바로 나와 있는 세 번째 줄에 수입 대체 경비 바로 나오게 되면 수입 대체 경비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라는 거.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아마 이 문제는 한 5초 정도면 푸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연습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총계주의라는 원칙에 조금 집중을 잘 다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우리 예산 총계주의는 예산 완전성 원칙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예산 완전성 원칙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예산 완전성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예산에 포함해서 통제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제 국고가 있고요. 국고가 있고 여러 세입들이 있다. 우리 세입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거두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빠짐없이 국고에 다 넣어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데다 쓰게 되면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모두 다 포함시켜야 된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만 써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갖고 와가지고 써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어떤 예외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여기 하나만 더 그려보자면 요 세입도 이것도 이제 수입대체경비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수입대체경비가 되는데 이 수입대체경비는 우리가 이제 여권 발급 수수료처럼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드리는 사례인데 이게 정부의 수입이거든요.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정부의 수입인데 이건 역시도 원칙적으로는 국고에 넣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근데 이 중에 일부는 경비로서 대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여권 업무를 위한 경비로서 그래서 수입 대체 경비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고에 넣어놓지 않고 바로 어떤 특정한 어떤 지출을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국고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입대체 경비는 국고에 넣어놓지 않고 예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연계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수입대체 경비는 무슨 원칙의 예외에도 포함된다?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도 포함된다라는 것도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국가재정법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제일 중요해요. 보시는 것처럼 국가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용이하고 그 예외까지 섞어가지고 출제하기도 굉장히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연습은 반드시 해두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 6번 문제까지 잘 확인을 해봤고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7번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유형 4가지 먼저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유형 4가지는 요금제도 있고 집합제도 있고 공공제죠. 그리고 시장제도 있고 공유제도 있는데 요 각각의 제와들의 명칭들을 일단 잘 찾아내셔야 되고요. 이 명칭을 찾아내야 된다는 건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명칭을 연결을 잘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들 연결하는 것도 출제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특히 이때 정부 개입은 어떤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전체적인 논점들은 이렇게 구성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문장들을 잘 읽어보는 연습들을 평소에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1번 선지의 요금제는 시장에 맡겨놨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독점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1번 선지만 한번 적어보자면 이게 요금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예요. 우리 요금제는 전기통신, 수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 대기업들이 생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 이렇게 독점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할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논리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자연 독점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하기도 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기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도 한다. 어쨌든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학의 논리 구조를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지의 집합제 공공제는 무슨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해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집합제는 4번 선지를 바로 좀 연결해 보자면 우리 여기 이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공유제의 특징이 아니라 공공제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제인 집합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다. 특히 돈을 내지 않아도 어떤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들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공급해 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 구조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4번 선지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이걸 가지고 명칭을 잘 찾아낼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논점으로 구성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4번 선지의 요 국방하고 외교도 마찬가지로 집합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4번 선지는 집합제 내지는 공공제에 대한 설명들을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공유제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제는 기본적으로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주인이 없는 곳이니까 근데 자원은 고정이 되어 있고 자원은 어느 정도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공유제는 소비의 경합성이 발생하면서 자원 고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 명칭을 가지고 이 재화들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 잘 확인을 해두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공유제든 집합제든 요금제든 시장에 맡겨놓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도 모두 다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선지의 시장제는 원래 이제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는 사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개입은 최소화되지만 일부 품목들은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도 있겠다. 너무 단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세요. 가장 기본적인 주제이고 우리가 행정학 첫머리에서 배우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맞춰내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8번 문제 여기에서 정답률이 훅 떨어지거든요. 이 8번 문제가 아마 이제 고득점의 향방을 좀 가리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셨을 이유는 1번 선지랑 4번 선지가 이제 처음 보는 선지들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책임운영 기간 공부 안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운영 기간법에 약간 이제 구체적인 조문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런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행정학의 기본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잘 출제된 문제라고 보여요.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 어떤 그 정도가 이 시험의 고득점을 좀 갈라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뭐예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이다.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은 뭐 중앙책임운영기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들 중에 기업처럼 운영하는 곳을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책임운영기관은 어쨌든 정부 조직인 거예요. 정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정부 조직이니까 거기에 맞는 체계로서 평가를 잘 해줘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책임운영기관이 평가를 받는 건 맞거든요. 책임운영기관이 평가를 받는 것은 맞는데 종합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데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이란 말이에요. 정부 조직인데 정부 조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종합평가를 받는 게 합리적인가? 이 판단을 해두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4번 선지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의 여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부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 조직이 아닌 것이고 우리 책임운영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은 공사나 공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공사나 공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곳들은 공적인 성격이 일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인 정부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 것이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으로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공공기관 운영법이 적용되기는 적절하지 않겠구나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이고 게다가 지식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은 별도의 법률이 있잖아요. 별도의 법률. 우리가 책임운영기관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모두 다 확인하셨다면 4번 선지를 정답으로 골라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바라는 바는 우리가 이제 요 책임운영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조직이 아닌 것들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가 원하는 바거든요. 그런 식의 이해도를 높여가셔야 어떤 문장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이 정부 조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출제를 한 그런 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선지를 가지고 내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틀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선지들을 바라보는 연습들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이니까 누가 총괄을 하면 돼요?
행안부 장관이 총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총괄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도 누가 결국은 하겠어요? 행안부 장관이 종합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하는 역할도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아리까리 하셨을 수는 있을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누군가랑 협의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리까리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선지들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분명히 해두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이 책임운영기관 설치하거나 해제할 때요. 그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를 하고 우리가 국가의 기획이나 재정 업무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한다라는 조문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총괄해서 설치하거나 해제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지에서는 우리 알고 있는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는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되는데 우리 중앙책임운영기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중에 특허청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유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도 있다. 알고 계셔야 되는 지식이고요. 그리고 3번 선지에서 이제 오답을 골라내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책임운영기관이 있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장을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소속기관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책임운영기관이니까 거기에 장이 있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게 적절하겠죠. 미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합니다. 요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라는 것도 뭐 적절한 선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3번 선지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 기관장을 어떻게 뽑는 것이 합리적인가 적절한가라는 것 평소에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읽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문제로서 잘 출제가 된 것이고요. 우리가 조문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출제한다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준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떤 부분을 내가 놓쳤는지 지식을 놓치신 부분보다는 어떤 이 주제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구성되는 방식들을 놓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내년 시험도 준비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고 이제 9번 문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 9번 문제랑 10번 문제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론의 주제들로 출제가 좀 된 그런 이제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번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자치론의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접근이 좀 용이하지만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행정학 범위에서도 배우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률도 그래서 이제 높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 줄에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가 행정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정교부금은 광역이 기초에게 내려보내주는 의존재원이고요. 일반 조정교부금도 있지만 특별조정교부금도 있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내려가게 되는 교부금이 되는 것인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죠. 이건 지식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출제가 많이 됐던 그런 조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행정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들은 아리까리 하실 수 있어요. 특히 2번하고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배우는 그런 조문들이고 지방자치론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도만 준비하시는 조문이기 때문에 아리까리 하실 수 있겠지만 1번 선지를 가지고 정답을 잘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도 나머지 선지들 잘 모르셔도 정확하게 한 가지만 틀린 부분을 명확하게 캐치하시면 정답 잘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번 선지부터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우리 4번 선지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지방에게 적절한 사유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하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2번하고 3번 선지를 우리가 이제 행정학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우리 2번 선지 한번 가봅시다.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될 사무다. 이렇게 한번 가로쳐 보시고요.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될 사무다. 그리고 3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을 좀 비교를 해두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각각 우리가 행정학에서 배우는 무슨 사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될 사무는 단체 위임 사무라고 보는 거죠. 단체 위임 사무. 이제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게 위임된 사무, 그것을 단체 위임 사무라고 하고, 그리고 3번 선지 국가사무인데 특히 기관, 요 기관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인 서울시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관에 위임해서 수행하는 기관임 사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정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조문으로는 공부를 하진 않죠. 기본적으로 단체 위임이나 기관임으로 이제 적절하게 이론적으로만 구분해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정확하게는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기관임 사무는 경비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관임 사무는 전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무슨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냐면 교부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관임 사무에서 주는 경비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교부금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교부금. 이건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행정학에서는 나오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조문을 가지고 기관임 사무가 국가가 전부 경비를 주는 방식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신 다음에 그것을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교부금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2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우리 단체 위임 사무 경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줄을 한번 가보시면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대요. 그러니까 최소 공동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동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공동부담을 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 위임 사무에서 내려가는 국가 경비를 부담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부담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은 제가 그냥 구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담금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요게 세외 수입으로서의 부담금이라는 개념도 별도로 있고요. 이렇게 단체 위임 사무에서 내려가게 되는 부담금이라는 개념도 별도로 있는 것이니까 약간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여기에서의 부담금은 세외 수입으로서의 부담금이 아니고 단체 위임 때 국가가 내려보내주는 그런 이제 어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번하고 3번 선지도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이 되는 것이니까 기출된 조문들로서 모두 다 확인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번하고 3번 선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행정학의 범위는 좀 벗어나는 조문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선지 가지고 정답은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이제 좀 확인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 10번 문제가 요 문제가 이제 지방자치론 문제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문제예요. 지방자치론 7급 선택 과목인 지방자치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뭐 변경이라든지 승계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절차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들로 가져가시겠지만 행정학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좀 풀기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는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선지 정도는 우리가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물론 이제 명칭과 구역을 바꾸고 그리고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것들이 바뀔 때 특히 자치계층에서 바뀔 때요. 자치계층에서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패치 분함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 뭐로 하는 거예요? 중차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치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어느 계층에 적용이 된다? 조례는 행정계층에 적용이 되는 법의 형식이죠. 행정계층. 우리가 행정계층도 명칭과 구역을 바꿀 수도 있고 패치 분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조례로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법령의 형식들을 우리가 계층을 가지고 구분하는 연습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선지는 9급에도 선지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외우시기보다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설명인지 행정계층에 대한 설명인지를 확인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선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여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패치 분합, 중차대한 경우에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원칙이기는 해요. 이게 원칙이긴 한데 원칙에는 뭐가 있다? 예외도 있다. 반드시라는 표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외도 존재한다라는 거 짐작해 두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 지방자치론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외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떤 법조문을 읽으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는요. 그리고 3번 선지 같은 것이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이제 지역적인 포인트가 되기는 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을 요청하기 위한 어떤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뭐 서울시에 어떤 A구가 있고 B구가 있을 때 경계가 있잖아요. 이런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변경하고 싶어 할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때는요. 관련된 절차가 좀 필요할 것이고 그 관련된 절차가 지방의회 동의인데 지방의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까지는 좋은데 이 동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론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그런 이제 학습 포인트가 되는데 행정학에서는 처음 출제된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론 선택자에게 유리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좀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확인은 좀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우리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패치 분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나누어지거나 합쳐지게 되면 새로운 자치단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를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4번 선지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4번 선지보다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 선지의 오답 포인트들을 확인하는 그런 연습들을 잘 해두시고 아무래도 이렇게 출제되면 지방자치론 선택자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좀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고민하실 때는 좀 고민을 해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기는 할 거예요. 자, 되셨고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넛지로는 7급에서만 지금 한 3번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출제되면은 이제 9급에도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만 보셔도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넛지로는 그런 거잖아요. 1번 선지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원리이고요. 우리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개입하긴 하지만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약간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독점적으로 결정해주는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방식은 아닌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넛지로는 사람들은 제한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사람들에게 맡겨놓게 되면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이제 정부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어떤 유도를 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넛지이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넛지이론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중심도 아니고 시장 중심도 아니다. 둘을 적절하게 섞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시장 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 수단을 선호하는 것은 이거는 넛지이론에서 보기에는 기존의 시장 중심적인 그런 이제 방식이 되는 것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원리에 따르면 선택 설계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잘 해두시고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계한다라는 거. 이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정부가 어쨌든 적절하게 설계해주는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가 1번 선지를 연결해서 봤을 때 적절한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4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선택 설계를 하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휴리스틱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4번 선지의 논리 구조는 잘 확인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휴리스틱이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휴리스틱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분석하고 습관적으로 결정하고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휴리스틱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휴리스틱은 무엇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인지적 오류나
행동 편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킬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고 4번 선지만을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4번 선지의 논리 구조는 이렇게 이제 어그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 설계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행동 편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자면 선택 설계를 통해서 방지한다는 논리 구조가 훨씬 더 적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넛지 이론이 어떤 논리 구조인지를 이 선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나 시장의 방식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선택 설계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휴리스틱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방지하는 그런 개념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음 나온 비교 포인트이기는 한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보여요. 그래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납적 분석이냐 연역적 분석이냐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번 선지도 판단하실 근거들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행동경제학에 기반한다라고 표현이 잘 되어 있단 말이죠. 행동경제학.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은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 행동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비합리적 행동을 가정하는 것이고 이 비합리적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평소에 관찰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에 기반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관찰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비합리적 행동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이 관찰들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넛지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관찰해서 사람들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귀납적 분석이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넛지 이론은 이 연역적 분석보다는 귀납적 분석에 포커싱을 이제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역적 분석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이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연역적 분석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이 되는 거죠.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 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냐면 시장 중심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의 논리는 연역적 분석을 강조하는 것인데 행동경제학인 넛지 이론은 그게 아니라 증거로부터 출발한다.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증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연역적 분석보다는 기납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넛지 이론에 대한 추가적인 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논리 구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학습의 포인트도 잘 보여주고 있는 문제니까 연습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한 다소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했는데 니은 선지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만 충분히 되어 계시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었고 정답률도 그렇게 이제 낮지는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총액 인건비 제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를 총액으로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인건비는 물론 이제 보수 같은 것들이 인건비가 되긴 하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정원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조직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은 총액으로 주겠다. 총액으로 준다라는 것은 재량을 준다라는 것이고 그 총액 범위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재량에는 뭐가 따른다? 성과 책임이 따른다. 책임 운영, 이 총액 인건비 제도에서는 이 논리 구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선지 보시면은 보수관리든 정원이나 조직관리든지 간에 보수관리에 대해서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 구조이고 이렇게 재량을 주었다면 성과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걸 디귿선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성과 책임이라는 것은 양 측면이 있을 텐데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은 이것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어떤 성과 상여 같은 것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성과가 안 좋으면은 이런 것들 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런 성과 책임을 묻는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 모두 다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디귿선지에서는 의도적인 절감 노력으로 재원을 확보를 했대요. 이럴 때 이제 성과가 많이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성과 상여금이나 성과 연봉 등에도 적절하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게 성과 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 제도의 취지를 기억과 디귿선지에서 이제 확인을 잘 해두셔야 되겠고 시험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것이 니은선지가 될 텐데 이 니은선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 니은선지 같은 경우에도 요 총액 인건비 제도 관련된 법령에 들어가 있는 조문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책임운영기관이 총액 인건비 제도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요거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운영기관 정부 조직이란 말이에요.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정부 조직에 해당되는 책임 운영 기관도 당연히 총액 인건비 제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책임 운영 기관은 어떤 조직이에요? 기업처럼 운영하는 조직이니까 자율성 확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추론을 해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우리가 총액 인건비 제도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책임 운영 기관이 제외가 된다면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제외된다라고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을 것이고. 근데 그런 이제 얘기를 듣지 못하셨다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제외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있었다면 공부를 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학습을, 기존의 학습을 신뢰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책임 운영 기관이 정부 조직이니까 특별히 배제될 여지는 없는 것이고, 자율성 확대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조직이니까 책임 운영 기관도 총액 인건비 제도에 어떤 적용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 확인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잘 출제된 문제이고요. 대부분 잘 풀어내셨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의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책임 운영 기관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지식으로 갖고 가는 게 적절한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고민해 두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되셨고,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요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조문의 어떤 그 난이도가 높았던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억선지 한번 가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소속이고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총리 소속이잖아요. 총리 소속이고, 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굉장히 독특하게 위원장이 2명이다. 이게 정부 업무를 평가하는 그런 어떤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 위원장에게만 어떤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민간위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둘 모두에게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것 정도의 숫자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선지 한번 가보시면 정부 업무 평가의 대상에는 무엇도 포함되는 거예요? 소속기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선지를 정답으로 골라내실 수는 있으셔야 되겠고요. 디귿선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을 해두셔야 되냐면, 이것도 처음 보는 조문일 것이고 굉장히 지엽적인 조문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법조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디귿선지 한번 가보시면은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슨 평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한대요. 이런 이제 총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가, 행안부 장관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조문이 되겠죠. 예를 들면 기억선지처럼 이렇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행안부 장관 소속이고 정부업무평가라는 것을 총괄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이라면 디귿선지가 적절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라는 것을 누가 총괄하는 거예요? 총리가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역할들을 누가 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가 하는 게 법의 체계상 적절하겠죠. 그런 것들을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장 가시면 디귿선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니은하고 리을선지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하는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해두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선지의 행안부 장관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충분히 판단하시면 분명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연습 포인트들 충분히 잘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디귿선지 보시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다른 조문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봤자 그 조문 다시 안 나옵니다. 다시 안 나오고 시험장 가시면 내가 처음 보는 어떤 법령의 조문들이 다시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도를 기반으로 읽어내고 판단할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고요.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요거 살짝 좀 까다로운 주제이기는 한데, 요거 최근에 이제 7급에서 이미 기출이 됐던 어떤 그 주제였기 때문에 잘 풀어내셨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제껴내셔야 되는 것은
해임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파면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두 가지는 먼저 제껴내셔야 되겠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2번하고 3번의 숫자들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친 것인데요. 우리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7급에서 기출이 됐던 선지 중에 하나이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직 이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험에서는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는 출제로도 한번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어쨌든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게 되면은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게 되면 기간 상관없이 그때는 임용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사람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긴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다소 지엽적이라고는 보이지만 최근에 기출된 출제 논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셨다면 정답은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될 거예요. 요게 아직까지 뭐 해임이나 파면은 맨날 나오는 것이지만 나머지 임용 결격 사유들은 아직 9급에 본격적으로 나온 적은 없거든요. 이 조문도 앞으로는 제가 많이 좀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어떤 방향성도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좀 확인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고 1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도 좀 특이한 문제예요. 특이한 문제이고, 우리가 보통 직무급은 연공급하고 비교하는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여기도 물론 이제 활용이 됐습니다만, 우리 직무급을 연공급하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급여하고도 비교하는 약간 확장된 문제로서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무급은 우리가 직무의 종류나 난이도, 곤란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체계를 잡는 방식인데, 그것을 다른 어떤 그 보수하고 좀 비교를 해보라라는 출제예요. 1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보수를 체계화하는 것. 우리가 직무 수행 능력이 중요한 것이 직능급이잖아요. 이 직능급은 이론적인 개념이고요. 능력에 따라 주겠다. 직능급이라는 것이 직무급하고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잘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위쪽에 직무급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직무급은 직무의 종류, 그리고 직무의 곤란도, 그리고 책임도. 이거를 종곤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곤란도와 책임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이제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류, 곤란도, 책임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난이도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지의 직무 성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준대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과급하고 직무급도 비교를 당연히 해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3번 선지의 근속이나 연령, 이게 바로 연공급이 되겠죠. 오래 일할수록 이제 나이도 많아지게 되고 근속기간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보수에 반영하는 것은 연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급과 직능급, 성과급, 연공급을 비교할 수 있는가, 전체적인 이제 확장 비교 논점으로 출제가 된 그런 문제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 선지의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도 중요하고 직무 평가도 중요하다.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 직무 분석은 직위분류제 중에서 직무의 종류를 구분하는 작업이고요. 대단위를 나누는 작업이고, 직무의 평가가 바로 곤란도와 책임도를 구분하는 방식이잖아요. 곤란도와 책임도, 이것을 우리가 보통 수준을 구분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종류나 수준을 구분해야 우리가 직무급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직무급 체계라고 좀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무급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연결하는 포인트도 잘 확인을 해두시고, 연공급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능급과 성과급과도 이렇게 비교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인지해 두시면 이 문제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되셨고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우리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 내지는 단식 부기하고 잘 비교를 해두셔야 되겠고, 위쪽에다가 메모를 좀 해볼까요? 살짝만 제가 메모를 좀 해볼게요. 두 가지만 메모를 좀 해봅시다. 우리 발생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회계를 작성하는 방식인데,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과는 상관없잖아요. 4번 선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의 유출입과 상관없이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사건 발생 시점에서 기록하는 방식을 발생주의 회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4번 선지 보시는 것처럼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개념을 발생된 시점에 따라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발생주의 회계라고 합니다.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드를 긁는 행위, 정부의 납세 고지, 지출 원인 행위 같은 이런 식의 경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발생 시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방식을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발생주의 회계는 이 지점도 중요하지만 복식보기랑 어울린다라는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식보기랑 어울린다, 단식보기가 아니고. 그래서 복식보기랑 어울린다라는 것은 뭐까지도 같이 기록할 수 있는 방식, 부채까지도 같이 기록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자본에다가 빌려온 부채까지 더하는 관점이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복식보기는 모두 다 기록하는 방식이고, 이 자산이라는 것을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본하고 부채를 대변에 기록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대차 대조표라고 부르는 것이고, 어쨌든 이 자산이 자본하고 부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정보들을 모두 다 기록해서 우리가 자산의 증가가 자본의 증가뿐만 아니라 부채 증가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 부채도 기록할 수 있고 자본과 자산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발생주의 또는 복식보기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4번 선지에서 개념을 잘 확인을 해두시고요. 이 현금의 유입하고 유출과 관련된 것은 현금주의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를 4번 선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봤고, 그리고 2번하고 3번 선지를 한번 가보시면은요. 2번 선지에서 미지급 비용 있죠. 미지급 비용. 우리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은 현금주의에서는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현금주의에서는. 우리 현금주의는 현금주의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현금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들어와야 기록을 하는 것이니까 미지급 비용인 아직 들어오지 않은 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기록을 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우리 발생주의 회계는 아직 내가 지급하지 않은 그런 비용일지라도 부채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채를 기록할 수 있는 복식보기랑 연동된다는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지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주의라든지 단식보기에서는 기록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잘 확인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수익이나 비용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비용이 깎여버리는 감가상각 같은 것도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감가상각도 현금주의에서는 기록을 하지 못하죠. 우리 감가상각은 비용이 당장 막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나가는 것은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당장 지출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금주의에서는 기록을 하지 못하겠지만 발생주의는 감가상각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같은 것들이나 수익 같은 것들도 모두 다 기록한다라는 것도 현금주의하고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선지에서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는 자산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복식보기는 부채를 기록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이나 자본도 같이 기록하는 것이니까 자산도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발생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금주의랑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겠고 복식보기라는 측면을 단식보기하고도 비교를 잘 해두시면 되겠다. 기본적인 단순한 문제로서 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맞춰내셨던 것 같습니다. 되셨고요. 1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잘 출제가 된 것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하고 지방공기업은 비교 논점으로 출제가 많이 되죠. 여기 이제 공공기관하고 지방공기업은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둘의 영역이 다르고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총괄하고요. 지방공기업은 지방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총괄한다. 이 둘의 법령도 다른 것이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제 영역이 다르고 총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에서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에 대한 법령이고 기재부 장관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 경영실적 평가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으면 해임 건의하기도 하고요. 요구를 하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한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선지를 고르는 것이니까 1번 선지를 정답으로 잘 골라내시면 되겠고, 그리고 3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우리 공공기관 구분할 때 공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시장형 공기업이 가장 시장처럼 민간 기업처럼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는 2조 원 이상이어야 되고 이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몇 % 이상이어야 돼요. 85% 이상이어야 되죠. 이것은 숫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 잘 해두시고요. 우리가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그리고 자체 수입액의 비중이 85% 이상이어야 준시장형이 아니라 시장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하고 4번 선지가 지방 공기업에 대한 내용들인데 우리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 선지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시험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잘 해보세요.
우리 지방공기업에 따르면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 지방공사 설립 공동으로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필요하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렇게 단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도 확인 잘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 항상 행정학에서는 단정적인 선지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4번 선지도 출제가 많이 되는 포인트이고요. 우리가 지방공사의 자본금, 지방공사는 자본금을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이게 원칙이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지방공사는 그래도 이게 공단하고 다른 점이 회사처럼 운영되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출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예외 가능합니다. 예외 가능하고 2분의 1 범위에서는 외부인의 출자도 가능하다. 외국인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3번 선지에서도 법에서 잘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예외를 조화롭게 잘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화롭게 균형적으로 확인 반드시 해두셔야 되겠고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방공사, 4번 선지 지방공사 총괄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고요.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답률이 좀 낮은 이유가 사실 이 문제는 정답률이 조금 아쉬운 이유가요. 이것도 이제 지방자치론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행정학의 범위를 벗어난 조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1번 선지나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론 수준의 조문이고 1번 선지는 사실 지방자치론에서도 굉장히 지엽적인 조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당황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답은 찾아내실 수는 있으셔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 지방채라는 주제는 열심히 공부하는 주제이고요. 행정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절차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절차. 특히 이번 선지에 외채를 발행할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외채 발행할 때는요. 우리가 지방의회 의결을 원래는 이제 거쳐가지고 자치단체장이 발행을 하겠지만 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승인은 무슨 승인이다? 사전 승인이라는 거 이건 기본적인 포인트로서 알고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들을 모르셨다고 할지라도 이번 선지는 정답으로 골라내실 수는 있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공부하는 게 3번 선지가 되겠죠.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차환을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할 수 있겠다. 지방채 차환은 기존의 지방채를 돌려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빚을 낼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기 때문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유입니다. 절차 중요하고 사유 중요하고요. 두 가지 모두 다 확인을 잘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4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시면 4번 선지가 지방자치론 수준의 그런 조문이거든요. 지방자치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구체적인 발행이라든지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사무절차, 사무취급기간 구체적인 내용들 있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을 주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텐데 지방채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지방자치론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번 선지는 구경만 좀 해두시면 이게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방채의 종류를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고 지방채 증권이 있고 차입금이 있대요. 우리 지방채 증권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국채도 있고 지방채도 있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걸 가지고 민간에서 돈을 빌려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차입금은 그냥 은행 가가지고 돈 빌려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오는 것은 맞는데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빌려오는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빌려오는가라는 그런 차이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채권과 차입금 간의 개념은 우리가 행정학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방자치론 수준의 조문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정답은 골라내셔야 된다라는 포인트 좀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고 19번 문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데 급하게 푸시다 보니까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우리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무슨 이론이에요? 거시 조직 이론 중에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이잖아요. 살짝만 적어보자면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이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1번 선제 문장처럼 환경의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조직의 성공이 달려있다.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이기 때문이겠죠. 환경에 따라 조직의 성공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은 우리가 경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직의 전략적인 선택이 경시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관점보다는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의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의 관점에서 환경과의 적합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것이 바로 조직군 생태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시면은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개별 조직보다는 조직군으로 분석의 수준을 넓혔다라는 것도 중요한 취재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먼저 좀 확인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번 선지도 조금 어려운 문장이지만 주로 출제되는 문장 중에 하나니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우리 조직군 생태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타성 개념을 지시한대요. 우리 타성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 타성은 기존의 것들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 기존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는 것들을 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이번 선제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환경결정론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다라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타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성이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닌 것이고 그냥 환경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적 타성이라는 문장의 표현에서는 소극적인 느낌을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응과 선택을 비교하라는 출제도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적응의 관점이 아니라 선택의 관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에서의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도 오해 없이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출제가 이제 잘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우리가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이라는 것을 익혀두시면 1번하고 3번 선지가 모순이 된다는 것도 반드시 발견해내셔야 되는 글읽기 훈련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 건데 항상 이제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운 것이 올해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여요. 우리 국가직 7급에서도 마지막 딜런의 원칙에서 정답률이 확 이제 꺾였는데 이 20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것이고 우리 행정법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우리 대통령령은 이 정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령이에요. 행정부 대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것은 행정부 대상의 것이고요. 행정부 대상의 것이고 그래서 이번 선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회까지 이렇게 뭐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입법부나 사법부나 헌법기관 여기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어떤 설계도를 제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4번 선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근거조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이고 살짝 제가 한번 적어보자면 부패방지법의 근간을 두고 있고요. 부패방지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직자 행동강령. 이 공직자 행동강령, 이 공직자라는 것은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때 공직자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이때는 정부 공무원도 들어가고 국회 공무원도 들어가고 뭐 사법부 공무원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부 대상으로는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행정부 대상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무원 행동강령. 이것도 제가 올해 기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거 혹시 기억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접근하시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좀 어려웠던 문제였고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이라는 것에서 차관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공직자 행동강령이 넓은 개념이라면 거기에서 행정부 대상으로는 대통령령이라고 이제 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이 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규칙에 따라서 비슷한 행동강령이 제정이 되는 것이고요. 법원은 또 이제 별도의 규칙이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지를 정답으로 잘 골라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3번 선지를 많이 헷갈려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공무원 행동강령은 5만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5만 가지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행동강령의 강이 그물강자를 뜻한다.
그물처럼 전반적인 내용들을 두루두루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령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은 적절하게 모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에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거기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은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통령령으로서 이제 굉장히 잘게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령이기 때문에 3번 선지하고 2번 선지를 좀 헷갈려 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이 체계도도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지만 이 공무원 행동강령은 그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 좀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3번 선지의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당연히 뭐 청탁금지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들어가 있을 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출제된 우리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해설 강의 모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올해 이제 시험 준비하신 분들 모두 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시험 치르신 분들은 이제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면접 준비 잘 하시고, 결과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다시 이제 심기일전하셔서 내년도 시험에서는 준비를 하신다면 내년도 시험에서는 반드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이제 국가직 7급 시험의 25문제나 지방직 7급의 20문제 모두 다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담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본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